그래서 암기식으로 재테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멘붕이 와요. 안녕하세요.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이너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투자라는 과목의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시험장에 들어갈 때 단 한 장의 메모만 들고 들어갈 수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가져가시겠어요? 저라면 무조건 코스탈라니의 달걀 모형을 들고 갈 겁니다. 대부분 이 모델 하나만 잘 응용하면 투자 시장을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움직임에 따른 투자의 바이블로 이 모형이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미국에 워렌 버핏이 있다면 유럽에는 코스톨라니가 있죠. 이 모형은 유럽의 전설적인 투자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그의 책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에서 처음 소개한 내용입니다. 금리의 순환 사이클에 따른 투자 시기를 알려주기 위해 고안한 거예요.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지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고 있기에 매우 강력한 도구입니다. 대중들은 어렵고 복잡한 공식에는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지극히 간단한 진리는 쉽게 외면합니다. 그런데 정작 진리는 단순함에 깃들어 있어요. 쉽다는 것이 가치가 낮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현명한 투자자들은 스스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절대로 투자하는 일이 없어요. 1999년 말 닷컴 버블이 한창일 때 워렌 버핏은 닷컴 기업에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수익 모델이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닷컴주의 폭등에서 소외되어 주주들의 원망을 듣기도 했지만 결국 버블이 붕괴된 이후에는 영웅으로 추앙받았죠. 또 좋은 기업치고 사업의 비전과 작동 원리가 명확하지 않은 곳 또한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업이나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될 경우 먼저 스스로 질문을 해보셔야 해요. 무언가 복잡한 공식이나 원리를 이해해야 알 수 있는 기업, 상품, 부동산 등에 절대 투자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설명이 길어진다는 것은 명확한 강점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2008년 국내 우량 중견 기업들을 파산으로 몰고 갔던 키코 상품이나 전세계 자산 시장의 붕괴를 촉발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파생 상품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경제학자나 전문가들조차도 그 상품들의 내용을 완벽히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결과는 어땠나요? 참담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의 핵심은 주식이나 원자재 같은 자산에 투자할 경우 금리 저점 부근에서 매수해서 고점 부근에서 매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점을 지나 하강하는 구간에서는 관망하고 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국면에서는 추세에 편승해서 기다리라고 말해요. 이게 전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알고 보면 너무 쉬운 내용인데 실제로 투자에 제대로 적용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왜냐고요? 시간이 지난 후에 과거를 회상하면 시기별로 어떤 구간을 지나고 있었는지 명확하게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확신이 없어요. 상승할 때는 한없이 상승할 것 같고 반대로 바닥에서 기고 있을 때는 혹시 지하실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이 생기거든요. 인간 심리를 역행해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산을 매수해야 할 때는 공포와 패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정작 자산을 팔아야 할 때는 탐욕과 자신감이 넘쳐 흘러요. 또 각 구간의 길이가 다르고 오르고 내리는 자산의 순서도 매번 다릅니다. 그래서 암기식으로 재테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항상 멘붕이 와요. 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인 부동산, 주식, 채권, 예금을 중심으로 살펴볼까요? 달걀 모형에서 금리 저점과 고점을 축으로 우측 B 국면은 불경기에 따른 금리 하락기이고 좌측 A 국면은 호경기에 따른 금리 상승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호경기가 불경기로 바뀌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B1 국면에서는 예금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리 하락기에 수익을 내는 채권에 투자하면 됩니다. 이후 B2 국면을 지나 금리 저점에 이르기까지 채권 투자는 꾸준한 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지향하는 투자자라면 지속 보유해도 좋아요. 좀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모험적인 투자자라면 금리가 지속 하락하여 저점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저렴한 가격의 부동산과 우량 주식을 일부 편입하시면 됩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매입하면 좋겠지만 바닥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B3
국면은 경기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진 큰 손과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부자들이 대거 자산 시장에 참여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금리 저점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부동산과 증권은 번갈아가며 상승을 시작해요. 1차 상승입니다. 그런데 일반 대중들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주식이나 부동산이 상승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경기 회복기에 대한 신뢰가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면 금리는 바닥에서 한동안 횡보를 시작합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점점 흘러넘치기 시작하고 중앙은행도 서서히 금리 인상을 저울질하기 시작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입니다.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금리를 올리기 쉽지 않아요. 모처럼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찬물을 붓는 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최근으로 따지면 2016년에서 2017년이 되겠네요. 이때 정말 재미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경제 지표들은 조금씩 나아졌지만 일반 대중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일부 뉴스나 전문가들이 이제는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자산시장 또한 하락하는 일만 남았다고 선동합니다. 확신이 부족한 분들은 이때 상당수 부동산이나 증권을 처분해버립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금리가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한다는 것은 경기 또한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는 뜻이 됩니다. 따라서 약간의 조정기는 있겠지만 실물 경기의 회복과 함께 자산시장의 상승세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금리 상승 이퀄 자산시장의 악재로만 외우신 분들은 금리는 여전히 낮은 상태에 있지만 쉽게 자산들을 처분해버려요. 작은 수익을 챙기고 아주 흐뭇해합니다. 보통 고수들은 적게 잃고 많이 얻는데 반해 하수들은 대부분 그 반대입니다. 조금 먹고 왕창 깨지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금리는 바닥에서 몇 차례 올랐지만 물가 상승은 더 가파르게 진행됩니다. 자산 가격은 물론이고 임금, 물가 등 모든 것이 빠르게 상승해요.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을 막고 과열된 경기를 식히기 위해 급하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대중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 좋습니다. 시중에 돈이 돌거든요. 낙관적인 뉴스가 넘쳐나고 주위에는 돈 벌었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파티가 정점을 향해 갑니다. 지금까지 자산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대중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조급해집니다. 내 월급의 몇 년치를 누구는 주식이나 부동산 하나 잘 사서 벌었다고 떠드니 배가 아픕니다. 월급으로 받은 돈, 예적금으로 불린 돈들이 초라해 보여요. 이때 투자에 보수적인 대중들까지도 대거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시장은 계속 오르고 사자마자 1~2천만 원씩 집값도 오르고 주식도 올라요. 이제라도 사길 잘했다 생각이 들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대중들이 산 집과 주식들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바로 경기가 최악일 때 자산시장의 세일 기간에 부자들이 하나둘 쇼핑해 둔 것들이죠. 부자들은 더 이상 욕심내지 않습니다. 더 오르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경기가 최고조에 달하기 전에 아이고 잘 먹었다 그러면서 자산을 팔고 고금리 예금으로 이동해요. 이때 상승장의 마지막 축포가 터지고 파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거품이 어떻게 끼고 또 어떻게 꺼지나요? 거품이 커지면 터진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아직 들어올 돈이 남아있고 거품을 더 키울 수 있는 한 절대 거품은 꺼지지 않아요. 거품은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을 때 비로소 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재테크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예적금을 좋아하던 사람들이 통장을 깨서 시장에 참여하면 그때가 끝입니다. 더 이상 들어올 돈이 없어요. 이후 경기가 정점을 지나 하락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를 살려보겠다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빠르게 낮추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금에 있던 부자들의 돈들은 비로소 채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요. 이후 자산시장이 급락했을 때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쇼핑할 것을 기약하면서 말이죠. 자, 여러분, 2019년 상반기 현재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은행이 금리 저점에서 이제 막 두 차례 0.5%포인트 금리를 올렸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경기의 정점은 대부분 체감 경기가 좋고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며 시장의 낙관론이 넘쳐날 때 나타납니다. 우리는 지금 경기 과열과 거품 붕괴를 걱정해야 할 때인가요? 스스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형을 창안한
저만한 코스톨라니는 평생 부동산 투자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주식, 채권, 선물 옵션, 원자재 등에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시중에 돌아다니는 달걀 모형에는 부동산의 매수 매도 타이밍이 표기된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은 공식처럼 순차적으로 상승하지 않아요. 시장 심리와 경제 여건에 따라 순서를 바꿔 상승하기도 하고 동시에 상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큰 틀에서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의 원형만 믿으세요. 단순합니다. 금리 저점 부근에서 안전자산을 팔아 위험자산을 사고, 금리 고점 부근에서는 위험자산을 처분해 안전자산을 사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끝으로 이전 영상에서 영상과 관련된 책을 좀 추천해 달라 하시는 분이 계셔서 참고서적 몇 권 알려드리려 합니다. 창시자의 원형 모델을 보시려면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를 보시면 되고요. 응용편을 보시려면 시골의사의 부자경제학이나 캡틴 K의 시사경제 독서를 소개된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려 하지 마시고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초점을 맞추세요. 투자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모형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기본 개념을 익힌 후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응용해서 스스로 적용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응원과 댓글은 제가 영상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행복한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